오히려 주화파였던 최명길은 싸울 때 싸우자. 왜? 싸워야지만 적을 타격할 수 있고, 싸워야지만 적이 움찔할 수 있고, 싸워야지만 화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주전파들이 뭐였냐? 그냥 싸우자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싸워야 된다. 그래도 지면 어떡하냐? 괜찮다. 죽으면 죽으리라. 병자호란은 작은 나라가 이렇게 하면 망할 수 있구나의 총집합체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이번에 그 소현세자가 나오거든요. 근데 소현세자를 좀 이제 왕들에 비해서 인조나 강해군보다는 잘 몰라가지고. 소현세자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반가운 사람이고요. 사실은 이제 이게 약간 오해도 있고 과대평가가 된 측면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편에서는 안타깝고요. 한편에서는 과장된 평가가 있어요. 하나는 이 사람이 이제 볼모가 돼서 인조 대신해서 심양이라는 이제 지금도 이제 중국 만주 지역의 중심부죠. 그리고 이제 청나라의 당시 뭐 수도 역할을 했었던 그곳에 이제 오랫동안 볼모로 끌려가요. 이제 심양 장계라는 글이 있는데 계속 이제 정세를 보고하면서 조선에도 지금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도 알려주고, 무엇보다 이제 그곳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좀 이렇게 조선의 입지를 잘 이렇게 좀 다져주고, 그리고 조선에게 좀 득이 되는 방향으로 뭔가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강제로 이제 병자호란에서 조선이 패배하면서 강제 동맹국이 되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용골대, 마부대 뭐 이런 사람 나와요. 그 사람들이 소현세자를 엄청 압박해요. 왜냐면 야 이제 너네 동맹국가인데 왜 입장이 이래? 근데 사실은 조선은 청나라의 요구사항을 마지못해서 따라하지 적극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적극적이지 않은데 강제로 끌려가는 조선과 너네 이제 동맹 된 거 아니야, 우리가 너네 점령하지 않았잖아 하면서 요구하는 청나라 사이에 그 아픈 과정을 소현세자가 정말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이것도 약간 과장돼서 뭐 거기서 뭐 끌려갔던 사람들을 뭐 다 조선인들을 뭐 다 살려주고 거기 농사를 돈을 엄청 많이 벌었고 다 펌핑입니다. 그랬던 사람인데 돌아와서 인조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제 의문사를 당하게 되는 게 애틋하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과장됐다는 말은 그렇게 이제 청나라 쪽에 머물면서 서양의 어떤 근대문물 같은 것들을 많이 접했다. 근데 그가 와서 이 나쁜 인조 때문에 일찍 죽는 바람에 좀 너무 불쌍하고, 만약에 그가 살아있었으면 우리나라가 먼저 근대화가 됐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과장된 거예요. 왜냐면 소현세자가 좀 더 국제 질서를 좀 더 면밀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문물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고 서양 기물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다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소현세자 혼자 어느 정도 각성을 했다는 거지 조선이 이걸 받아들일 준비가 됐냐? 전혀 아니죠. 영정조 때, 그러니까 이 소현세자보다 1,200년 이후에 그 문헌을 봐도 개혁적인 남인 세력들조차도 굉장히 반청적인 정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좀 열린 눈을 가졌다? 그거를 정책적으로 구현한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즉 소현세자가 바탕이 좋다? 그가 훌륭한 왕이 됐다? 이건 다른 말이에요. 바탕이 좋다는 것과 그가 훌륭한 왕이 됐다? 더 나아가서 그래서 조선이 근대화가 됐다? 이거는 너무 좀 심각한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현세자는 애틋하면서도 좀 과장된 인물이다. 이거 정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재밌더라고. 이게 시청률이 한 4부작까지는 막 그거 막 기사 떴던 거 봤어요 제가. 근데 처음에는 이게 뭐 실망스러운데 뜨고 막 갈수록 재밌고, 그리고 또 그 안에 물론 다 역사적 사실은 아니지만 또 이렇게 꽈가지고 뭐 막 상거래한 이야기, 심양 이야기 해서 야 한국의 작가님들 대단하다 뭐 그런 생각도 같이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무빙 지난번에 살짝 이게 맛보기로 해주셨는데 그 병자호란이 사실 너무 쉽게 패배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이 청나라는 사실 문제를 좀 좋게 풀고 싶었던 게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청은 조선을 점령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청은 중국을 점령하는 게 목표죠. 지난 시간에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먼저 몽골을 통합하면서 칭기즈칸의 정통성을 계승한 거예요. 이게 우리는 지금 느낌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적어도 한국 사람들이 조선왕조를 바라볼 때 세종대왕 존경하죠. 이거에 한 10,000배 정도 이상의 정통성이 유목사회에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만주부터 몽골 저쪽 티베트까지 이 소위 말하는 비중화권 북방민족들 사이에선 어마어마한 신화인 거예요. 근데 그의 후예의 그 권력을 통합시키고 칭기즈칸과 이 몽골 제국의 어떤 그런 그 인장 같은 걸 다 엉터지에 갖고 왔다?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국으로 쳐들어가려고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조선 관심 없거든요. 근데 언제나 우리는 숙명적으로 이 닭의 모가지에 낀 형상처럼
딱 뒤에 버티고 있기 때문에 유목민족 입장에선 이 중국으로 남아있었을 때 우리가 뒤통수를 치거나 혹은 중국이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와서 뒤통수 치거나 하면 이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이제 최대한 좋게 협상을 해서 뭔가 문제를 풀고 싶었던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인조나 신하들의 태도가 결코 일관적이지 않았어요. 왜 일관적이지 않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집권 명분이 없는 거예요. 광해군을 몰아낸 명분이 뭐가 있어요? 왕이 통치를 잘못했다? 광해군이 아무리 정치를 못했다고 해서 연산군입니까? 연산군 같은 폐악질을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조가 굉장히 어떤 전국을 잘 운영하기도 힘든 거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몰아낼 때는 광해군의 중립외교를 엄청 욕했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권력을 잡아보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권력자 위정자의 자리에 딱 서면 이게 하나하나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우리와 미국과의 관계, 우리와 중국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 뭐 우리와 일본과의 관계 다 중요한 거잖아요.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인조와 이 집권 세력이 계속 정책이 갈팡질팡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갈팡질팡 가는 사이에서 결정적일 때 인조는 계속 구태 이념, 즉 권력을 잡기 전에 주구장창 밀어붙이던 아젠다를 고수하는 걸로 방향이 흘러가요. 청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 조선을 구슬리고 싶은 건데 형님으로 모셨죠. 그래놓고 이제 모신다고 해놓고 뒤에 이제 인조가 직접 이제 탁 글을 써서 명나라 쪽 연락하면서 우리는 하지만 마음은 당신 쪽에 있다. 죽음을 불사하면서 우리 명을 섬기겠다. 근데 그 편지가 딱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도 수차례의 이 어떤 갈등 속에서 결정을 내리는 거죠. 확실하게 찍고 들어가서 조선을 우리 쪽으로 만들어 놓지 않는 답은 없다. 그래서 1636년 12월 9일 날 군대가 압록강을 넘어서 진격해 들어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청나라의 전력은 달라요. 청나라는 애초에 이 나라를 완전히 점령해서 자기네 영토로 복속시킬 생각도 없고, 무엇보다 이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성으로, 평안도 쪽의 산성으로 그나마 있었던 병력들이 올라가면서 저항태세를 갖췄는데 걔네들하고 안 싸우고 그냥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즉 의도하지 않았는데 길을 열어준 꼴이 된 거예요. 황당한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니까 평안도 쪽에 있는 군대가 당황하죠. 봉화를 막 올려요.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사건, 황해도 황주에 주둔하고 있던 도원수 김자점이가, 하여튼 이게 임진왜란 병자호란 나중에 제가 탈탈 털어드릴게요. 하여튼 요때 이제 별놈의 인간들이 다 있는데 이 김자점이가 이 봉화를 무시합니다. 왜? 겨울에 전쟁이 안 일어난다. 겨울에 전쟁이 일어날 리가 없다고 보면서, 마치 옛날에 그 임진왜란 때 김성일이가 일본 전쟁 지금 다 하고 있는 거 보고 와가지고 이 얘기 그대로 고지고대로 했다간 민심이 동요한다. 난 그래서 전쟁 안 일어날 것 같다. 거의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봉화를 무시해버리니까 그 다음에 황해도에서 불이 꺼지니까 그 다음에 불이 이어지지 않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사실상 완전히 뭐 파국지세를 밀리게 되고, 그 밀리는 상황에서 강화도로 도망가지도 못하고 남한산성으로 들어갔는데, 사실 남한산성은 언제나 이야기하는 거지만 천혜의 요지고 이곳에 충분한 물자를 갖고 들어가면 단단하게 버틸 수가 있는데, 급하게 이제 뒤늦게 들어오면서 진짜 이러면서 강화도로 가지 못하고 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그곳에서 제대로 된 항전을 못하죠. 요거는 이제 영화 남한산성에서 꽤 묘사가 그럭저럭 잘 됐고, 아마 우리 연인 드라마에서도 또 재밌게 나오지 않을까. 그 학교에서는 이제 뭐 주전파와 주화파가 나뉘어서 대립을 했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영화 남한산성에서 이게 좀 그 고정관념 강화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영화를 비난하는 거 아닌데, 교과서에서 그냥 양파로 나뉘어서 갈등했다로 나오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사실은 주화파의 지도자였었던, 저번 영화에서는 이병헌 씨가 역할을 했었던 최명길이라는 사람이, 이번에 이제 우리 드라마에서는 이제 김태훈 씨가 최명길 역할을 했는데, 최명길은 주전파보다도 먼저 결전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일단 무조건 전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조정에서 가장 먼저 의주의 지휘본부를 만들어야 된다. 전쟁은 평안도에서 끝내야 된다. 제가 지난 편에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들 평안도에 몰려있다. 평안도가 군사 시스템으로 체계화가 돼 있기 때문에 평안도에서 끝장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한편에서 동시에 청나라 수도였던 심양에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최명길의 전략입니다. 사실상 적군은 예상치 못하게 빨리 내려오죠. 최명길은 이렇게 방책을 얘기하면서 막자고 하는데 막을 병력은 없죠. 그런 상태에서 더 답답한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여기서 주전파가 문제인데, 이 주전파는 그냥 국왕께서 맞서 나가시면 구름대처럼 백성들이 밀려오니까 싸웁시다만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주화파였던 최명길은 싸울 때 싸우자. 왜? 싸워야지만 적을 타격할 수 있고, 싸워야지만 적이 움찔할 수 있고, 싸워야지만 화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게 남한산성에 들어가서도 기습전 얘기하고 외부에서 지금 같이 오는 저기 강원도나 이쪽 다른 지역의 병력, 그 충청도 병력의 관군과 내응을 하자라든지 의병과 연계를 싸우자고 하는 등등 포인트를 만들어서 구체적인 군사 전략을 얘기했던 건 다 최명길이에요. 주합한 거죠. 왜? 싸워서 단 한 번이라도 이 자식들한테 우리가 강하다는 걸 보여줘야지만 협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도 목숨 걸고 계속 청나라 쪽에 전쟁 도중에 가서 화친을 시도하면서 회담했던 사람도 또 최명길이에요. 근데 이놈의 주전파들이 뭐였냐? 윤집, 김상원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뭐 이 사람들을 계속 하는 얘기가 그냥 싸우자는 거예요. 우리는 제조지은의 은혜를 명나라에 지고 있고 저 자식들은 오랑캐다. 우리는 무조건 싸워야 된다. 그래도 지면 어떡하냐? 괜찮다.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자도 아니죠. 그래서 강화도에 있는 행궁부터 태워버리십시오. 국왕께서 직접 개성에 가시면 장졸들이 다 나올 것입니다. 개성 평지거든요. 거기서 싸우면 큰일 나요. 뭐 이런 얘기를. 근데 그중에 제가 가장 인상적인 게 뭐냐면, 야, 협상하는 과정 중에 윤휘라는 자가 있어요. 이 윤이라는 작자가 주전파입니다. 이 사람이 가본 거예요. 가봤더니 오! 충격받은 거예요. 왜 충격을 받았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이 생각건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갔다 온 거예요. 오랑캐의 성품은 몹시 탐욕스러운데 어찌된 일인지 피란민들의 물자를 일절 약탈하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의 대우는 아주 잘 정돈되어 있고 전만은 멀리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피곤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잘못 생각했나? 내가 좀 입장을 바꿔야 돼. 명길이 말이 맞지 않을까? 아씨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글의 끝에 뭐라고 나온 줄 알아요? 참으로 괴이하고 흉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서 싸워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현실을 보고도 이념의 경도가 돼 있기 때문에 또 주전파를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그 언제나 얘기하는 거지만 작가적 상상력을 뭐라고 부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학계가 또 역사 교육계가 만들어낸 잘못일 수도 있어요. 암기 위주의 교육, 주전파와 주화파의 대립.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더 효과적인 싸움을 외쳤던 사람들은 주화파고요. 주전파는 정말 맹목적이고 관념적으로 세상에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이 얘기가 차라리 싸우다 죽자. 우리는 조선의 후예다. 단군의 후예다. 이러면 제가 감동이라고 했는데 명나라의 후예다라는 거 명나라의 후예다. 이렇게 가니 이게 얼마나 나쁩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 사람들이 병자호란 끝난 다음에도 거의 영웅처럼 칭송을 받아요. 그래서 조선 후기 때 왜 조선이 이렇게까지 무능하게 됐냐? 사실은 병자호란의 이 정신적인 타락한 정말 퇴색된 이념이 영조 정조 때도 그대로 내려옵니다. 영조 정조도 극복하지 못해요. 영조 같은 사람은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라는 것들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말하다 보니까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지금.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강화도를 못 가고 남한산성으로 갔다. 그 얘기 잠깐 언급해 주시긴 했는데 왜 남한산성으로 갔는지 또 강화도로 가면 오래 정기전으로 싸웠을 수 있었을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 영수 대표가 2년을 다뤄달라고 했었을 때 제가 생각보다 빨리 수락을 했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기업 강연 같은 데 가서 많이 하거든요. 뭐냐면 강화도에 대한 환상, 잘못된 믿음이 있어서 이 전쟁이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몽골의 항쟁 속에서 강화도가 오랫동안 버텼다. 이거 지금 우리도 상식처럼 외우는 이야기죠. 그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몽골은 1차 침략, 2차 침략 때를 제외하곤 실제로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대군을 보내지 않았고요. 강화도로 피난 갔었던 고려 왕조를 직접 전복하기보다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약탈을 하면서 이 좀 힘빼기 작전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 차이가 뭐냐면 강화도로 고려 조정이 들어갈 때는 삼별초를 끌고 들어갔어요. 삼별초가 정확히 몇 명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한 5, 6만 명 정도 되는 최정예 부대를 데리고 들어갔던 건 확실해요. 저도 그냥 맹목적으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강화도를 답사를 갔어요. 그날 날씨가 되게 좋았었거든요. 강화도 돈대에서 이렇게 바라보는데 세상에 강화도가 김포랑 붙어 있잖아요. 날씨 맑은 날 보면 강폭에 이 물이 안 흔들려요. 그리고 저 걸어서도 건널 정도로 좁아요.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이게 해안선이 안 좋고 해안선이 좀 짧고 이래야지만 방어하기 쉬운데 사실 강화도는 김포랑 너무나 밀집되어 붙어있기 때문에 방어하기 좋은 지형이 아니에요. 제가 그걸 보고 되게 놀랐었어요. 나는 옛날에 교과서에서 이렇게 배운 것 같은데 이게 좀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본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 몽골과의 싸움에서 고려 조정은 강화도를 둘러싼 결전을 거의 안 합니다. 근데 이게 이야기가 엄밀하게 내려오지 않고 환상처럼 이렇게 전달되다 보니까 당시 인조 집정부 김유를 비롯해서 어떤 그 인조를 떠받드는 핵심적인 세력들은 다 강화도가 만능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강화도로 피난 갈 것, 강화도는 만능의 섬이다. 강화도로 도망가면 우리가 무조건 살아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강화도는 그렇게 방어하기 만만한 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더 큰 문제가 뭐냐? 청나라는 몽골인이 아니에요. 몽골은 저 몽골 초원에서 내려온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유목민족이잖아요. 만주는 숭화강을 비롯해서 아무르강이라든지 진짜 어마어마하게 긴 강, 큰 강들도 많고요. 이 사람들 수염민족, 밭농사도 많이 짓는 사람들이에요. 더군다나 홍타이지가 이끄는 이 당시 청나라는 명나라의 과거 충성을 바쳤었던 이 요동 일대의 한족들을 다 흡수했기 때문에 한족이 운영하던 수만 명의 수군 부대도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그러니까 설령 고려시대 때 이 이야기를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고려 때 쳐들어온 몽골과 이 지금 청나라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당시 보면 동거라고 해서 약 80척의 작은 군선을 만들어서 아예 강이라는 게 많은 부대는 이렇게 넘는 그런 시스템 다 갖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마지막 이 당시 강화도를 지키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 김유의 아들 김경진이에요. 얘가 이 당시에 다 끌고 들어갈 적에 진짜 군대 수백 명 갖고 들어갔어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삼별초 최소 몇만 명이 들어갔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정예부대. 얘는 몇백 명 갖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들어가면서도 이 김경진이가 이 환상된 믿음 속에서 지 재산 다 끌고 들어가고요. 그리고 가보니까 그 안에 해안선은커녕 강화성조차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어요. 뭐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 엄청난 사륙전이 정말 청나라 군대가 너무나 쉽게 강화도 북문부터 쳐들어오거든요. 쉽사리 점령한 다음에 차근차근 무너뜨렸죠. 근데 문제 뭐냐? 그렇게 해서 강화도가 손쉽게 함락이 되니까 강화도 만능론에 심취해 있었던 남한산성의 조정이 한번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항전도 못하고 바로 나와서 항복을 하게 된 거예요. 병자호란은 작은 나라가 이렇게 하면 망할 수 있구나의 모든 어떤 그 총집합체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이런 생각하니까 또 광해군이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더 슬픈 사실이 뭔지 알아요? 이때 광해군이 살아있었어요. 제주도에 유배대가 있었거든요. 슬픈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 2년이란 드라마가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찌됐건 드라마는 드라마니까 그 안에서 벌어지는 휴머니티, 인간적 노력들, 또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역사에 대한 창조적인 생각들을 같이 나가겠죠. 뭐 무빙에서 사람 둥둥 떠다니는 것 같고 비역사적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저도 막 그거 보면서 다 혼자 속으로만 막 연도가 안 맞는데 거기 나오는 거 90년대, 또 제가 현대사 원래 연구자니까 안 맞는데 이렇게 하지만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많이 기대하는데, 그래도 이런 거 좀 같이 보시면서 또 보면 더 재밌지 않을까. 앞으로 사극 만들 때 저 불러다 또 빠친코 자문한 인터내셔널한 또 이 역사학자니까 근데 시즌2에서 연락이 안 오네요. 드라마 이거 하면 사실 댓글 많이 달리는데 궁금한 거나 관련된 질문이 있으면 제가 답글 대잔치 뭐 이런 거 한번 영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왜요? 요즘에 되게 핫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제 방송하고 와서 피곤해 죽겠는데. 이거는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요? 시청률이 급상승하고 있는 MBC 드라마. 무빙. 무빙도 물론 재밌지만 류승영짱 무빙. 역사를 배경으로 한 그 드라마에 좀 관심이 있잖아요. 연인. 그게 요즘에 네네. 확실하더라고요. 이렇게 물론 뭐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고라도 재밌게 볼 수 있지만 이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그러니까요. 영화 남한산성 이래 처음인 것 같아요. 좀 인상적으로. 그 병자호란을 중심으로 이렇게 두 연인의 어떤 로맨스를 다룬 네, 그런 드라마인데, 지금 남궁민 씨가 열연하고 있는 이장현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뭐 유튜브도 그렇고 기사도 그렇고 약간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존 인물이다, 소드 마스터다, 뭐 엄청난 뭐 무관이다. 주인공이 궁금하다 그 얘기죠? 네네. 몰라요. 네? 몰라요. 왜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항상 생기는 문제인데, 드라마가 뜨면 드라마에 도취가 된 나머지 드라마적인 내용을 역사적 사실이었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죠. 그 중에 다른 건 몰라도 주인공은 반드시 꼭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태도라는 게 항상 있어요.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아이고 뭐 이장현에 대해서 엄청 자세히 나오더구만. 뭐 실존 인물이다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면 내가 몰라? 좀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아니에요. 일단 첫째, 작가가 어떤 모티브를 받았을 수는 있겠죠. 뭐 그런 어떤 모티브는 차치하고 역사 속에서 이제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영명한 존재가 있었냐?
이건 단언컨대 없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보면 소드마스터인데 또 상인인데 정치가예요. 이거는 전근대 사회에선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지금 저를 봐도 그럴만 지척이에요. 근데 잼뱅이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모든 걸 다 갖출 수 없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산업공상으로 신분제가 나눠져 있는 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인이면 무인, 역관이면 역관, 상인이면 상인, 정치가면 정치가 이게 나눠져서 운영이 되는 사회예요. 원하고 원치 않고 그 시대는 그랬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중에서 우리 실록이나 여러 기록에는 대부분 다 문관들과 정치사적 이야기만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첫째, 이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벤져스나 가능한 얘기지 역사 속에 거의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기록을 찾을 수 없다.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내용을 제가 좀 봤는데 이게 눈에 얘기하는 거지만 드라마니까 재밌게 보시면 돼요. 이걸 역사적 사실로 끌어들여오는 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의주를 기점으로 해서 막 무역을 했다. 아니, 의주는 청나라에 의해서 이제 아예 우리나라가 이제 그러니까 병자호란 이후에 강제로 동맹국이 되고 나서 조선 후기 때 발달한 장시예요. 그러니까 조선 전기랑 조선 후기의 무역 루트가 달라요. 뭐 소현세자를 옆에서 보좌했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보좌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는데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이름이 바뀔 수는 있겠죠. 근데 또 이름을 바꿔놓으면 뭐 심양장계라든지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기록들을 보게 되면 거기 나오는 소현세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양반의 문관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상황이 그렇게 맞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재밌게 보자. 남문민 멋있다. 눈에 얘기하는 거지만 대장금 의녀로만 나옵니다. 여성이 요리사가 돼서 왕을 직접 접대한 일은 없어요. 의녀로만 나오죠, 기록엔. 그 임상옥이라고 옛날에 상도 유명한 상인, 그거 저 재밌게 봤거든요. 소설책 6권이에요. 드라마로도 한 30분 나왔거든요. 이재룡 씨가 열연했는데 임상옥 뭐 실록이 한 2줄 나와요. 실록 말고 다른 기록 찾아보면 되죠. 다른 기록이 없어요. 확보되지 않은 이야기 하지 말고요. 두 번째는 실록에 나온 한두 줄 끌고 와서 과장 해석하지 마세요. 드라마는 드라마고 역사는 역사고 팩트도 맥락과 근거를 바탕으로 숙고해야 됩니다. 이거 학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네. 드라마에 나오는 그 병자호란에 대해서 좀 깊이 봤으면 좋겠다. 후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청나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왜 이 나라가 갑자기 조선을 쳐들어왔는지, 당시 그 명나라였잖아요. 명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배경이 좀 중요한데 이게 비슷해요.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뭐 신냉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국제관계가 요동치고 있는데, 당시에는 이제 조선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렇게 지도가 나갈 거예요. 조선이 오랫동안 200여 년 동안 뭐 사대를 모시기도 했고, 또 그 모시는 대가로 많은 이득을 누렸었던, 특히 임진왜란 때 우리가 많은 지원을 받았으니까 명나라가 있었고 막부였던 일본이 있었고 뭐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한 2-300년 동안 안정적인 시스템이 운영이 되다가 일본이 밀고 와서 임진왜란이 터지면서 그 시스템이 한번 무너졌죠. 흔들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명나라가 지금 자체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부터 북방에서는 여진족의 동향이 심상치 않았어요. 그래서 율곡 이이 같은 분들, 임진왜란 전에 돌아가신 분들도 보면 여진족의 동향이 심상치 않다. 지금 뭐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사실은 임진왜란 전에도 선조와 조선 조정이 굉장히 신경을 썼던 게 여진족의 동향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누르하치라는 이제 그 아주 대영웅이 나와서 후금, 금이란 나라지만 이제 과거에도 금이 있었으니까 우리 역사학자들이 구분하기 위해서 후금이란 말을 쓰는데, 후금이란 나라를 세워요. 그리고 심지어 임진왜란 당시에는 우리가 원군을 좀 파병하겠다, 너네 조선을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명나라의 관계도 있고 또 지원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죠. 근데 이 누르하치가 요동 일대와 이제 그 남만주 일대를 통일하면서 결국 이제 명나라에 선전포고를 하죠. 명나라 쳐들어갔다가 당시 이제 명나라의 어떤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이 원숭환이라는, 원래는 장군은 아닌데 이 원숭환이라는 사람이 영원성 전투에서 누르하치의 군대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누르하치에게 부상을 입히면서 이 누르하치가 중국을 침략하려고 하는 꿈을 영구히 막아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소강 상태에 빠지는 게 1단계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그리고 누르하치가 죽고 나서 그 뒤를 이은 황제가 홍타이지라는 사람입니다. 드라마에 나오죠? 홍타이지가 나오는데, 홍타이지가 이 소위 말하는 반관계를 써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원숭환이라는 존재가 명나라의 마지막 불꽃이거든요. 왜냐면 이미 명나라는 내부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썩어 들어가고 있었고,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만이 아니라 여러 그 반란을 정벌 하면서 국가 재산을 탕진하고 그 상황에서 임진왜란까지 도와주면서 엉망이 된 상태였었어요. 그러나
이 뭔가 어떤 개혁 세력은 언제나 있으니까 그 중에 이제 원숭환이라는 뛰어난 이 문관 출신의 장군이 영원성과 그 사내관 일대에서 딱 만리장성에서 버티면서 있었는데, 야, 홍타이지가 머리를 써요. 어떻게 머리를 쓰냐면 가만히 보니까 요 놈의 나라가 지금 환관 세력하고 이 어떤 독립당이라고 해서 이제 그 문관 세력 간의 싸움이 너무 심한 거예요. 환관들은 황제를 구워 삶아서 지 뜻대로 하고 싶고 나쁜 자식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걸 개혁하고 싶어하는 세력들은 여전히 또 쉽지 않고 뭐 이런 상황인데, 원숭환이 이 관료들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어떤 상황이 생겨서 양춘과 왕성덕이라는 환관, 명나라 환관을 포로로 잡아요. 그래놓고 일부러 옆방에다가 이제 걔네들을 가둬둔 상태에서 그 이 홍타이지가 자기 부하 고흥준과 포승선, 드라마에는 안 나올 거예요. 그분들을 시켜서 얘네 둘을 시켜서 밀담을 나누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방에 환관들이 있고 이쪽 방에는 홍타이지의 명령을 받은 둘이서, 야, 지금 가짜뉴스. 가짜뉴스. 원숭환이 지금 홍타이지랑 밀약을 맺었다. 그래서 이제 베이징 곧 열어줄 것이다. 이렇게 정보 흘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듣고 풀려나요. 이 양춘과 왕성덕이가 가가지고 황제를 막 꼬셔요. 그래서 이제 원숭환이 알고 보니까 배반자다 해서 사실상 마지막 보루였었던 원숭환을 잡아다가 능지처참을 해요. 기록에 따르면 형벌의 역사에 나와요. 바로 그 사람이에요. 요거 연결 링크 알았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빵빵. 사실 이게 진짜로 이 환관들이 넘어간 건지 아니면 요걸 이용해서 그냥 내부의 자중질환인지 모르지만 여튼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이제 그 명나라의 마지막 보루를 없애요. 그 다음 더 중요한 게 뭐냐, 드라마에서 어디까지 묘사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홍타이지가 만주 일대를 평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몽골을 평정해요. 몽골을 먼저 평정을 해서 과거 칭기스칸의 후예들이 갖고 있었던 칸의 그 보물과 인장을 다 받아요. 그래서 먼저 이 사람은 만주와 몽골 전체를 지배하는 칸이 돼요. 먼저. 이거 되게 독특한 사례예요. 왜냐면 이 유목사회에서 이 세계가 다 통일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나서 칸이 돼야 되는데 1636년 국호를, 나라 이름을 청나라로 바꾼 다음에 황제임을 선언한 거예요. 그래놓고 만주 그 요동 일대에 남아 있었던 그 명나라의 어떤 유장들, 장군들이나 백성들을 다 흡수 통합하면서 만주, 몽골, 그리고 아직은 소수지만 한족까지 통합을 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배자의 길을 짜자잔 선포를 한 거예요. 이거는 듣도 보도 못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유목민족들은 칸, 가한, 선우 이런 식으로 유목세계의 지배자를 자청한다라든지 뭐 아니면 아예 그냥 밀고 내려와서 황제를 자청한다라든지 했는데, 유목과 중화세계를 다 통일하는 식의 작업에 새로운 길을 연 게 홍타이지인 거예요. 즉 국제 질서가 지금 요동치고 있는 걸 넘어서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 갑자기 얘기가 심각해지긴 하지만 여튼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건 국제 질서가 변동하는 것도 살펴봐야 되지만 국제 질서의 운영 논리가 어떻게 바뀌는가도 같이 살펴봐야 되는데, 이때 패러다임이 변동을 하고 있던 거죠. 이게 당시에 드라마의 배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맨날 전란으로 당했다는 얘기만 하고 있지만 아니에요. 패러다임을 봐야 돼요. 홍타이지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 굉장히 탁월한 인물이고, 이 사람은 끝내 중국으로 쳐들어가서는 못하지만 나중에 청나라가 중국 전체를 점령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 그러니까 기틀을 놓은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네. 그러면 그 당시에 조선의 상황은 어땠는지 궁금하거든요. 개판입니다. 개판. 엉망이죠. 광해군이 이제 실각을 하고 인조반정이라는 우리 역사에 딱 2번밖에 없었던 국왕이 쫓겨나는 사태가 발생을 해요. 이게 굉장히 명나라 조정에는 충격을 줍니다. 왜냐면 사실은 그 광해군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중립외교를 펼치면서 후금과 꽤 잘 지냈단 말이에요. 이거를 명나라가 싫어하지 않았어요. 이 주문욱이라는 명나라 장군이 남긴 글을 보면 조선은 비록 약하지만 우리의 울타리다. 만약에 조선이 배반을 하면 오랑캐에게 도움이 된다. 힘이 약하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조선을 포기하면 안 되는데, 광해군이 꽤 그럭저럭 지금 보면 우리한테 충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저렇게 또 후금하고 슬그머니 적당히 내통하는 게 아쉽지 않다. 중립외교. 근데 이제 지금 광해군이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한 거예요, 명나라 쪽에서. 야, 이거 되게 위험하다. 이 광해군이 쫓겨난 게 잘 된 거야? 선명하긴 한데, 그러니까 친명 배금의 이 인조가 우리는 오직 명, 청 꺼져. 이게 선명해 보이긴 하지만 명나라 사람들 바보들 아니잖아요. 이거 지금 이렇게 나오면 불안한데 해서 명나라에서 진계성이란 관리를 파견을 해요.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알아요? 쫙 만났는데 무려 이 진계성이 무려 831명의 조선인 관료를 만나봐서 다 의견을 물어봐요.
다 물어보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광해군은 배신자다. 광해군이 후금에게 기밀을 노출했기 때문에 옛날에 그 명나라랑 같이 금과 싸웠던 그 사르우 전투에서 졌다. 광해군이 아주 그 진짜 그 명나라가 임진왜란 당시에 베푼 제조지은, 이게 진짜 웃긴 얘기야. 부모님과 같은 은혜를 베받았다 하면서 오히려 이제 이렇게 감시하러 온 명나라는 야, 얘네가 지금 광해군이 없는데 우리한테 도움이 될까 이렇게 왔는데, 광해군이 없는 조선의 관료들은 그냥 맹목적으로 우리는 명나라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비정상적인 정치 상황이 지금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중적인 건데 뭐냐면, 아마 광해군을 밀어내면서 집권 명분이라는 게 광해군의 중립외교를 비판하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넘어선 거죠.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이미 너무 좀 광적으로 우리는 명나라만 섬겨야 된다, 이런 문화가 또 너무 강하기도 하고, 그걸 명분으로 광해군을 몰아내고 나니까 또 그럴 수밖에 없고 악순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조는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사실은 명나라가 계속 우리한테 막, 야, 지금 우리 청나라랑 싸워야 되는데 쌀 내놔라, 저기 말 내놔라, 조총 내놔라, 배 내놔라, 계속 요구해요. 그래서 실제로 1623년에 6만 석을 시작으로 해서 3년 동안 15만 석까지 보급량이 올라갈 정도로 뜯어가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국력이 점점 쇠해져 있는데 현실과 전혀 상관없는 정책을 막 지향하고 있는 거고, 그 상황에서 저쪽 그 명나라는 좋아하지도 않고 청나라는 새로운 세계를 설계하는데, 홍타이지 되게 냉정한 사람이거든요. 홍타이지는 조선을 점령할 생각이 없어요. 조선을 동맹국으로 만든다. 즉 가서 확 딱 쳐가지고 내 편 만들고 우린 중국으로 간다. 우리만 바보가 되는 거죠. 그럼 그 당시에 인조가 아니고 광해군이 있었다면 괜찮았을까요? 이게 좀 어려운 주제예요. 어려운 주제인데 일단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나중에 제가 이제 또 다음 편에서 그 병자호란 얘기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안주성을 지키다가 전사한 평안도 병마사 남이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죽기 전에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지휘관이 되어 한 번도 습진을 해보지 못하고 죽은 것이 애통하다, 이 말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병자호란 일어나면 당연히 압록강에서 군대가 탁 넘어올 거 아니에요? 넘어오면 의주, 정주 이런 데를 막 뚫고 들어오면 결국은 평양, 그리고 이제 우린 좀 지금 낯설지만 군사 요충지인 이제 안주 이런 데서 이제 버텨야 돼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 안주의 군민이 무려 한 3만 6천 명 정도 됐고, 사실은 평안도 사람들이 싸움을 잘해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을 뭐 이런 게 아니고, 원래 조선에서는 평안도 사람들이 싸우면 짱. 평안도와 비견할 수 있는 건 함경도. 근데 함경도는 조금 덜 쳐주는 거는, 지금 무슨 내가 죄송합니다, 지역색을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그 당시 문화입니다. 함경도는 조금 멸시했죠. 그리고 함경도는 좀 개인 플레이에 강하고. 왜 그러냐? 평안도는 대대로 북방 세력이든 중국이든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려면 의주를 통과해서 평양까지 와야 되기 때문에 이쪽 사람들이 강인해요. 그래서 사실 이 평안도에 있는 사람들로 막아야지만 뭐가 되거든요. 과거에 고려도 사실은 잘 싸웠던 게 그쪽 거점에 투자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3만 6천 명이면 적은 사람이 아닌데, 남이응의 이 소위 말하는 평안도 병마사가 평안도 전체 군권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완전히 완패를 하면서 이제 진짜 졌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일부 병사들, 뜻있는 병사들과 같이 화약 창고에 들어가서 그냥 터뜨리고 다 죽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이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남겼던 말이, 야, 내가 여기 병마사로 와서 습진을 한번 못 해봤다. 습진이 뭔지 아세요? 진을 만드는 거. 즉 군사훈련을 한 번도 못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광해군을 몰아내고 나니까 인조가 권력을 차지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또 다른 정변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광해군이 정통 계보잖아요. 선조가 인정해주고, 비록 이제 중전의 아들은 아니지만 정통으로 인정받고 임진왜란 때 공도 많고, 적어도 외교나 군사적인 전략에서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잘라버리고 인조가 왕이 되고 나니까 인조와 집권 세력들은 계속 눈치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의 모든 군사훈련을 못하게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 괄해난이라고 해서, 이 괄해난 때 인조가 저쪽 공산성까지 도망갔었어요. 그러니까 더 군사훈련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위기는 점점 점증하고 있고, 우리는 오직 명나라밖에 없습니다, 청을 꺼져주세요 이러면서 계속 청나라 심경을 건드린다는 건 전쟁 위기가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정작 평안도를 지키는 군사 이 지휘관은 우국충정의 마음이 있지만 군사훈련 한 번도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인조반정이 남긴 엄청난 폐해인 거죠. 광해군이 있었다면 괜찮지 않았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역사는 가정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광해군을 비판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정말 내정에서 부실했고, 정말 많은 문제를 일으켰고 뭐 많습니다. 나중에 이건 광해군 특집 따라 할 거예요. 사실 광해군이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굉장히 부족한 모습들을 많이 보였던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광해군의 중립외교라는 게 지금은 존경받는 정책이지만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교과서에는 북인은 광해군의 중립외교를 지지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한명기 교수나 이렇게 이 시대를 연구한 선생님들의 논문이나 자료를 보면 북인들도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롭게 홀로 버티고 있었던 거고 사실 결정적일 땐 또 버티지도 못하고 군대 파병했다 다 죽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광해군이 있었다면 좀 괜찮지 않았을까요? 이 말은 위험한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 하나는 분명한 건 광해군이 쫓겨났다라는 것이 청나라에겐 더할 나위 없는 명분이 됐던 건 사실인 거죠. 그게 전 되게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한 명의 죄 때문에 한 명을 미화시키는 건 그렇지만 적어도 분명한 것은 광해군이 쫓겨난 게 얼마나 사회적 파장이 컸는가, 비정상적인 정치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진짜 힘든 주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주전파예요. 주전파. 이 당시에 나라를 지키겠다는 주장을 하는 원리주의자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의 핵심 주장이 뭐냐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명나라를 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국왕이 직접 군대를 끌고 이 오랑캐들과 싸워라 라고 얘기해요. 말은 멋있잖아요. 근데 이게 가능했을까요? 군사력이 없다라면 적의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이런 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는데 인조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좀 강경파들은 너무나 그 맹목적으로 우리 이념적으로 명은 옳고 청은 오랑캐다. 근데 만약에 청이 쳐들어온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이 멋있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순신 장군이 그런 말하면 멋있죠. 전략과 준비와 어떤 게 있었을 때. 그러지 않으면 이거보다 심각한 만용은 없겠죠. 드라마가 지금 이게 1부만이 아니라 뭐 2부도 나온대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어떤 피해 이런 거 다 다룬다고 하니까 계속 좀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0부작인데 반이 1부. 그러니까 1부에서는 이제 병자호란때 다루고 나중에 또 2부도 나온다고 하니까 좀 기대가 돼요. 이 작품이 또 어떻게 그려질지. 그리고 이제 혹시나 작가님께서 또 제 영상을 보시고 좀 인사이트를 얻으신다면 저 자문위원을 좀 껴주세요. 도와드릴게요. 2부에서 이제 병자호란의 전개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걸 마치도록 할게요. 끝! 재밌죠? 드라마 이거 하면 사실 댓글 많이 달리는데 궁금한 거나 관련된 질문이 있으면 제가 답글 대잔치 뭐 이런 거 한번 영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국민 응원합니다. 잘생겼어요.